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사람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자, 오늘이 설입니다. 예,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출연료도 올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해는. 아유. 공격도 많이 받고.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또 세뱃돈 때문에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기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뭐 한 가수는 이 3만 원권이 그래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는데 세뱃돈에 대한 기억 네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거보다 몇 년 전에 이런 비슷한 방송을 했을 때 네. 5만 원권을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이게 많은 민생을 살린다.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5만 원권이 어딘가 비자금으로 은닉돼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많이 보관의 편의성 회수가 안 된다고 때문에. 하죠. 네. 예.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암흑경제 척결.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증세 없는 증세. 이를 위해서는 5만 원권을 폐지하자. 북유럽은 아예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고 우리가 또 세뱃돈이나 용돈 줄 때 좀 편하지 않을까. 10,000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입장인데 그럼요. 받는 조카들이 듣는다면 이거 아주 크게 노여워할. 네. 제 남동생이 80년생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한 기자님은요? 네, 전 사실 중국에 살다 왔잖아요. 네네. 작년 이맘때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뱃돈으로 위안화 100원짜리 위안화가 있어요. 그거 다 주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선인데 그 정도 받으면 되게 큰 돈이에요. 100위안이면. 예, 한국에 오면 그걸로는 뭐 택도 없죠. 그러니까 5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초등학교는 3만 원, 뭐 중학생 5만 원, 고등학생부터는 10만 원, 대학생 15에서 20 이러는데 다행히도 저희 집에는 대학생은 없어요. 다 그래요? 졸업하고. 예. 저는 76년도에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배를 해서 그때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500원짜리 맞아요, 지폐에다가 써본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귤 2개 이렇게 받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500원권 지폐. 이번에 조카들한테는 그래도 5만 원씩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이제 5만 원 정도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주는 네. 삼촌들이나 부모님 그렇죠.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저는 세뱃돈 하면은 항상 진짜 어릴 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봉투에 빳빳하게 새 돈 뽑아가지고 맞아요. 그 봉투에다가 항상 차 조심하라고 이렇게 써주셨던 게 늘 기억이 나고 이제 저도 또 세뱃돈을 줘야 되는 또 입장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이 조카들이 나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있고 중학생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차별해서 줬다가 큰일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 세뱃돈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5만 원으로 쫙 깔고 이재명 지지 선언을 여기서 알고는 이렇게 아니고요. 하시나? 예? 예, 그래서 기본 세뱃돈? 아니 평등하게 일단은 주고 네, 평등하게 주고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때는 이제 뭐 두 자릿수로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세뱃돈 지금 돌아가셨는데 세뱃돈 주실 때 다리미로 돈을 다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른들 봉투에 그러셨죠. 담아서 주셨던 그 네. 생각이 나요. 그나마 이제 저출생 때문에 아이들 숫자가 좀 줄어서 지금 부담이 준 거죠. 예전에 조카들 숫자도 많고 뭐 이렇게 많으니까 한 거지. 지금 어쨌든 저는 끝까지 5만 원권 폐지가 민생을 살리는 대선 공약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뱃돈 얘기도 해봤는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10명 중에 5명 정도의 가구에서 어머니가 자식의 세뱃돈을 부모님이 쓴 적이 있다.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나중에 불려서 돌려주겠다던 그 세뱃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자,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또 오늘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오늘 어제 이제 또 이 여당의 이야기를 주로 다뤘다면 오늘은 야당과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다시 출석을 합니다. 검찰이 27일과 30일을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28일에 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일방적으로 날짜를 조율하라고 2개나 우리가 줬는데 네. 왜 그날을 피해서 찝어서 언론에 먼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게 만드느냐라고 불쾌했다는데 또 이제 민주당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네도 팩스틱 보내지 않았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일단 변호사 분이 2분 계시니까
보통 이 검찰 소환이라든지 이런 거 날짜 조율을 할 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날짜에 대해서는 서로 좀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일상생활이 있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이제 그 날짜를 좀 맞춰주려고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조율을 하면서 그 일자를 정하는 것이 좀 통상적인 관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들보다 저처럼 이제 직접 보좌관 이런 실무를 예. 담당했던 사람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어. 저희 이제 여러 의원들 모셨는데 그분들이 거의 좀 많이 검찰 소환 통보를 많이 받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검사가 저한테 일단 연락이 와요. 보좌관한테. 네, 연락이 와서 좀 언제 출석해 달라 그러면은 알았다 내가 좀 보고 드리고 다시 뭐 가능한 날짜 말씀드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나갈게요. 그러면은 보통 그날에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검찰이 하는 행동들은 조금 좀 이례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 기싸움이다. 그렇게 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겠어. 서로 지금 기싸움하는 것 같아요. 좀 저는 이례적으로 봤어요. 사실 토요일에 검찰 조사 나가는 일은 조금 드물긴 합니다. 그럼요. 네. 아. 경찰은 이게 이제 수시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네, 뭐 네. 일요일에 갈 수도 있고 뭐 저녁에 갈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검찰은 주로 평일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뭐 이제 체급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네. 대표가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불쾌하다는 등 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검찰 어쨌든 측에서? 소환에 응한다는 거고 음. 어쨌든 야당 대표가 바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나오겠다는 건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쉬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와야 된다 이건가요? 그러면 검찰 여직원들이 제일 싫어할 거다. 어. 예, 이런 식으로 일하면 다 반명된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민주당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28일 10시 반으로 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자꾸 이틀 너무 조사할 게 많아가지고 이틀간 조사한다. 날짜를 조율하자 이런 입장을 했는데 무슨 이틀이냐. 가서 밤을 새더라도 하루에 끝내자. 한 큐에 끝내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은 안 나간다. 한 번에 가서 끝내겠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말을 껴서라도 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하겠다는 무박으로 거죠. 가더라도 그러니까 예.뭐 거의 뭐 20시간 뭐 오전 그렇죠. 10시면은 예, 뭐 한 번에 끝내겠다. 한 번에 끝내겠다. 그런 예. 의지가 읽힌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또 이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던 게 그겁니다. 지난 첫 번째 검찰 출석 때는 약 40여 명의 당직자를 포함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갔었죠. 그러면서 뭐 지지자 그다음에 또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까지 또 언론 취재진까지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쪽 검찰 앞에 검찰청 앞에 모였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와 단둘이 가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략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혼자 가도 말이 많고 네. 여럿이 가도 늘 말은 많을 거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취재를 좀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는 다 나오지 말라 그랬었대요. 그랬죠. 예, 네. 그 혼자 가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번에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또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도 아니 나도 갈 거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을 거다. 특히 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오지 말라 그랬는데 오겠다는 사람을 또 막기도 또 좀 애매한 또 그런 것 그런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예. 한편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이게 일종의 장이 서는 거잖아요. 음. 장이 서니까 뭐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데서 와가지고 네. 생방송을 막 해요. 그러면서 슈퍼챗이 막 쌓이고 네, 네. 그리고 막 욕설 댓글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게 결코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상업주의가 발동된다. 뭐 이런 예.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상당히 부담이죠. 28일 토요일 10시 반에 출석을 하니까 11시 생방인데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우리가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생방을 본 다음 방송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좀 힘들다. 네. 일단은 혼자 가겠다는 결정. 뭐 지난번에도 일단 처음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분들 그 전보다는 좀 인원이 줄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뭐 혼자 가지만 민주당은 뭐 지원한다 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나갔을 때 뭐 의원들과 대규모 지지자들과 같이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라는 것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개인적인 의혹과 비리,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저는 방송에 나가 계속 주장했는데 혼자 고독하고 외롭게 네. 나가서 그냥 검찰 탄압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 연출하고 그게 맞지 대규모로 몰려와가지고 세를 과시하는 듯한 모습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비리 의혹이잖아요. 예.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지금 핍박받는 이런 혐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나가지 마시라. 그냥 혼자 외롭게 나가도록 하시라. 근데 이제 그게 말씀드려요.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만약 네. 우리 장윤성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가로세로 연구소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재명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이상한 질문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 또 국민들은 야 저긴 또 뭐냐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호하겠지만 그래서 각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지 말고 그냥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다면은 외롭고 고독하게 나가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 변호사만 대동하고 이제 혼자 나가겠다는 변호사를 거지만- 한 20명 데리고 다니는 아니에요. 한 현근택 명이에요. 막 이런 사람들 또 방송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포인트가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스탠스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해가지고 우르르 나갔단 말이에요. 거의 무슨 대선 출정식 비슷해 보이게끔까지도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나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니까 또 토요일 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또 혼자 가겠다 이러니까 뭔가 좀 스탠스가 좀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은 뭐 지지자들이나 또 반대자들이나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비슷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그 그림은.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혼자 나가서 변호사랑 둘이 가서 조사받고 오겠다. 네. 대신에 두 번은 못 가겠다. 간 길에 밤을 새더라도 한 번에 끝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 주변의 지지자들도 뭐 원하는 국회의원들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와서 뭐 힘내세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잘 다녀오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또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 네. 또 현장에서 생중계도 하고 뭐 그러겠죠. 저는 근데 그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억지로 나오지 말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법률에 저촉되는 것도 아닌데 꼭 나가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돌아오는 토론이니까 한번 보시죠. 그런데 네. 일단 날짜 조율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 날짜에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난 조사에서는 이제 사실상 거의 이제 진술을 거부한 그런 모양새였다면 이번에는 어떨지도 좀 아니라는 지켜보겠습니다. 거예요. 그것도 그 다시 취재를 했더니 네네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냐. 왜냐하면 답변을 거부한다는 어떤 거냐면 아예 발언을 하지 않는 거를 답변 거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검찰이 뭘 수사하는 검사가 뭐 어떤 혐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자, 그 대답하지 얘기는 않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답변 거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준비한 진술서를 네, 서면 진술서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그리고 자꾸 그 언론에 검찰이 그런 유죄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서 페이스북에 아예 공개해버렸다 그 진술서를. 그런데 자꾸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진술로 대처했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서면 진술로 대처하고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물어보면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답변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악의적인 나쁜 인상 주기다 검찰에. 네. 왜냐하면 그건 검찰발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 있더라고요. 안호영 의원이 오후에 발표했었고 그때 완전히 진술 거부를 했으면 저녁 늦게까지 끝나진 않았겠죠.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뭐 공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언론에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출두하기 전까지 계속 뭔가를 하나씩 흘릴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검찰발 그럼요. 기사는 뭐 쏟아지고 어마어마하게 금요일 날 나오고 엄청 흘리더라고요. 네. 기사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네, 네. 설 연휴가 심심할까봐 검찰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제 그런 토요일 편성이었습니다. 날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대장동 일당에게 이제 여러 가지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의하면은 유동규 씨가 2014년 15년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네.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거죠. 뭘 보고해? 아니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것 김만배가 승인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막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물어볼 말이 검찰은 상당히 많을 거고 뭔가 있어라는 이미지를 이제 설 이후부터도 계속 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성남FC 사건이 이제 지난 소환 조사의 가장 중요한 이 중요한 화두였는데 네. 네. 이 두 분 일단 또 변호사 계시니까 그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무혐의 처분 권한은 검찰에만 있다고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 무혐의 처분이라고 말을 하려다가 이제 말을 무혐의 처리됐던 걸 다시 뒤집어 가지고 이것도 약간 한 장관의 발언을 의식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일단은 경찰에서는 처음에 이제 끝난 걸 다시 꺼내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또 반발하는 측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거든요. 두 분 보시기에는 그냥 뭐 엄밀하게는 불송치 결정을 한 거죠. 불송치 결정을 했다가 그러니까 검찰로 넘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하면 송치를 한다고 하고요. 네네네. 불송치된 경우에도 이렇게 기록이 한번 갔다가 돌아오긴 합니다. 인권감독보호관이 이렇게 며칠 석 달인가 안에서 다시 보고 이상한 게 있으면 뭐 보안 수사 명령을 내리기도 하니까. 근데 그걸 뭐 그냥 무혐의 처리라고 해도 뭐 크게 무방하고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면 좀 예각화된 표현이 아닌 건 맞는데 사실 뭐 이게 처리냐 처분이냐 가지고 사실은 무슨 저희가 법률문서 쓰는 게 아닌데 네. 이런 거 가지고 하나 탁탁탁 얘기하는 게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올바른 태도인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이라는 걸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먼저 팩트고요. 네. 이게 2018년도에 바른미래당이 고발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그 수사가 진행되면서 좀 묵혀놓는다 이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7월에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검찰로 이제 송치가 다 됐다가 검찰에서 그때 당시에 박은정 지청장하고 막 그 박하영 그 차장 검사하고 갈등도 좀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내려가지고 이게 또 경기 남부청으로 또 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수사를 해서 다시 검찰에 지금 넘긴 상황이고 그래서 소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설명처럼 이미 다 끝난 일을 다시 또 검찰이 끄집어내가지고 탈탈 턴다. 그거는 팩트와 맞지 않는 얘기다. 그건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은 두 분의 이 의견은 저도 잘 들었고요. 네, 서로 예. 다른 건 없어요. 저희가 네네네네. 불송치 결정된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거를 일반적인 시민들은 뭐 그냥 무혐의 처리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일반적인 표현이고 용례라는 거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동훈 네. 장관 장관 얘기도 좀 해보자면 지금 요즘 한동훈 장관이 특히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검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서로 모른다고 했다더니 원래 이렇게 범죄 있는 분들이 서로 모른다 그러지만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런다고 조사 안 되는 거 아닙니다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아니면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대장동 건에 대해서 이건 지역 토착 비리 범죄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사건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규정을- 정도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나 싶을 없죠. 정도로 좀 이례적인 멘트들이 많이 나와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의견 말고 사건과 관련한 글쎄, 그 사실 하여튼 뭐 이거는 정확하게는 그 기억이 안 나지만 네네네. 하여튼 어쨌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그냥 제대로 잘 조사할 것으로 그냥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 근데 좀 물타기 좀 할게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보다는 좀 낫다. 음. 왜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말 많은 험한 말들을 국회에서 했잖아요. 국회 법사위 나와서까지 의원들의 질문에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비아냥되는 법무부 장관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냐. 아니 근데 저는 그때도 추미애 장관 굉장히 비판을 비판 많이 했는데 하셨죠. 지금도 한동훈 장관 비판합니다. 네. 이건 뭐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진짜 보수 패널을 노리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네. 아. 보수 패널이 하면 되는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왜 법무부 장관으로 이걸 등판하냐고. 오히려 지금 본인이 추진한다고 했던 사업들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 이민청 설립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든가 뭐 교도행정 어떻게 선진화되고 있는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할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것만 맨날 얘기하고 기자들 만나면 옳다구나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어디 갔어요? 얘기가 없어요. 네. 이원석 총장이 얘기를 해도 지금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이렇게 지휘권을 남발하냐라고 말이 나올까 말까 한 판에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선봉에 서서 이렇게 되니까 저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그 듭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원석 총장 얘기를 하셨을 때 아 맞다 검찰총장이 지금 이원석 총장이었지라는 아니, 근데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졌지만 본인도 좀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총장의 역할까지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발언인데요. 특히 저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다라고 낙인을 찍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그 정영학 녹취록만 보더라도 이게 지역 토착 비리라고 하기에는 법조의 고위 관계자가 너무 많이 연루가 돼 있고요. 언론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성남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는 거고 그 비리의 그 범위가 로비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 판검사들 특히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김순환 검찰총장이라든가 아니면 누굽니까 누구죠 권순일 대법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골프 접대 받은 판검사들 네네. 뭐 그리고 뭐 서초동에 뭐 아예 만배영 카드로 술을 마셨다는 뭐 그런 판사들 네. 왜 조사 안 합니까? 정말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는 토착 비리가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나와서 토착 비리라고 하면서 마치 이것은 이재명만 잡으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론을 좋습니다. 호도하는 측면이 있는 일단은 겁니다. 요 얘기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저희가 빨리 광고 듣고 마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조금 길어져서 마저 이 얘기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지역 토착 비리라고 얘기한 것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 비서관하고 당시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일을 한 사람들, 한 검사들 다 혼내줘야죠. 근데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일이 왜 진행됐느냐?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 이 두 분 때문에 진행됐다. 그래서 토착 비리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택적 정의다, 선택적 수사다 이런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특히 드러난 로비의 대상이 엄청나잖아요. 조사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니 조사하면 나와야죠. 그리고 기자들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이 소환 조사 혹은 서면 조사 뭐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놓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재명의 문제만으로 하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에서는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특검 그렇죠. 주장을 충분히 전 할 수 맞아요. 있다고 보고 네. 설득력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전 이원석 총장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인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수사 사건에 맞아요. 대해서 개별적인 개입을 많이 하면서 마치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안 하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어서 하는 느낌을 주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언급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저는 신뢰를 담보하는 방안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실 거면은 차라리 장관직을 사임하고 나와서 정치를 하시는 게 전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죠. 아니, 정치가 다른 저런 반응 나오면은 우리가 좋은 거예요? 평론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법무부 장관의 원칙에 대해서 이건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다 이거 공이 네. 적용되는 원칙을 맞아요. 말씀드리는 맞아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그 단정적으로 이건 범죄다라는 거를 이제 법무부 장관이 네. 공표하듯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 그 예. 자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그런 뉘앙스까지는 안 해도 충분히 그렇죠.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근데 언론이 대부분의 사실 이런 의견인 걸 좀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언론은 오히려 이제 이런 자극적인 언어를 한동훈 장관이 쓰면 네. 이게 이제 것 같아요. 받아쓰기가 좋죠. 네, 그 쓰기가 좋잖아요. 조회수가 그래서 엄청 나와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한테 누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겠어요. 그런 저희가 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밉다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불균형 수사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그 LCT가 생각이 많이 나요. LCT. LCT가요. 그 어렵다는 여야 합의 특검을 2017년 대선 직전에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특검을 안 해요. 그리고 한 3명 구속되고 끝납니다. 수없이 많은 의혹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법조 비리 뭐 각종 정치인 관련 의혹들이 다 있었는데요. 네네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누군가 처벌됐다고 해서 그 사건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도 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예. 쌍방울 김성태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흐지부지 될 거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이쪽은 좀 짧게 좀 가죠. 예. 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북 송금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자금으로 전환사채 발행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근데 정작 구속 영장에는 이 빠졌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졌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입증을 못 하고 있으니까 못 내는 거죠. 혐의만 있고 입증을 그다음에 또 못 하는 하나는 건.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주는 내용 뭐 네. 이것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입증을 못해서 뺐다라고 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미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는 나머지 혐의들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뭐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이래서 굳이 늘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사건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선 전에 네. 그 깨시민연합인가 하여튼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시작된 사건인데 그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태용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제 그 이태용 변호사를 제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 이분 얘기는 너무 명쾌한 거예요. 작년에 어쨌든 검찰이 관련 내용을 전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하고 불송치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됐던 23억, 그러니까 네. 뭐 3억은 현금으로 받고 20억은 CB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변호사가. 네. 그런데 그 3억은 받은 적이 없고 실체도 없는 얘기고 20억에 대해서는 그 에스크로라고 해가지고 그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하고 M&A를 하려고 했었고 본인이 김성태가 본인의 클라이언트였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 와가지고 그 20억을 에스크로를 걸어놓고 근데 협상을 했는데 깨졌대요. 그래서 도로 그 쌍방울에서 도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23억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다. 그리고 본인은 그 2018년부터 뭐 친형 강제 입원, 뭐 검사 사칭 등등해서 공선법 위반으로 고발됐던 사건과 관련해서 한 본인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그 법률 대리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각 1인당 1,100만 원, 부가세 별도 110만 원, 그래서 1,21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네.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로 쓴 변호사 비용은 모두 2억 5천. 근데 이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개인이 예컨대 뭐 자기가 본인이 뭐 검사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전관이어서 뭐 착수금이 1억이다 뭐 이러는데 자기도 그런 변호사 되고 싶다. 절대 그런 일 별로 없다. 뭐 여기 두 분 변호사님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그 의외로 간단한 사건이다. 근데 검찰은 본인도 검사 출신이어서 얘기를 좀 하자면 검찰은 그게 아니라 쌍방울이라는 회사에서 그 CB를 발행하면서 네네. 별도의 금액을 현금화해서 이거를 비자금으로 만들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로비했을 것이고 그중에 한 명이 이재명이 아니겠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계속 수사한다는 건데 단서가 나온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요거는 거죠.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어려웠어요. 지금 쌍방울이라는 어려웠어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자금 저수지가 아니었냐. 그러니까 자금 세탁의 도구로서 쌍방울이 활용된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은 지금 그렇게 핵심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뇌물이라는 것이 그냥 돈을 낼름낼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줘도 이게 또 들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밀하게 그리고 뇌물 범죄가 갈수록 또 진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김만배 씨가 조성했다라는 한 100억 원 정도의 돈이 뭐 쌍방울에 갔다가 그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변호사비도 대납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좀 챙겨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측근 변호사들을 뭐 사회이사로 뭐 거기 활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신 지급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하는 사회이사가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지금 지칭하는 아니요, 아니요, 거기 아니요, 말고 이태원 나승철 변호사. 변호사라든지 나승철 뭐 다른 그 변호사. 측근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20명 이상 써가지고 1심, 2심, 3심 다 했는데 변호사비를 2억 얼마밖에 안 썼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쌍방울이라는 기업과의 경기도와의 그런 유착관계 속에서 이런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우리 장 기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뭐 그 이태영 변호사의 그런 뭐 진술은 하나의 항변일 뿐이고 이 의혹이 최초에 제기된 것도 그 돌아가신 이병철 씨가 이거를 고발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밝혀질 필요가 있다. 제가 그 근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게 이상한 게 이거를- 쌍방울이 들으면서 먼저 좀 쌍방울이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뇌물을 주거나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는 의혹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여기서 이 상고심에서 제일 유명한 분은 이상훈 전 대법관이에요. 그다음 작고하신 이용훈 전 대법관 제가 모시던 분인데 네네. 그럼 검찰이 김앤장이랑 화우를 지금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해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이 대법관 분들이 전환 사채를 받을 분들이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거 지금 우리 입금 액수가 약소하니 다른 도시로 돈을 받겠습니다 하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KB에 계시던 분이 이제 1심부터 3심까지 다 했는데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제가 네. 보니까 판사 출신이긴 한데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캠프 뛰었던 분들. 그래서 이게 좀 관계가 특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민변 선배 변호사님들이 마지막에 상고심에 약간 이름 넣어준 거, 돈도 거의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몇백만 원 받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변호사비 대납은 아닐 거고. 그래서 뭐 특별히 얘기가 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돈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뇌물을 주려고 했다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진심. 자, 검찰은- 잠깐만요.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 내용을 네. 사실 현 변호사님 계셨을 네. 때와 김준호 변호사님 두 분이 얘기를 사실 많이 하신 내용이에요. 그 전에 우리 방송에서 뭐 그러니까 이름을 살짝 도와주고 그다음에 뭐 선후배 관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서 다음 얘기를 가기 위해서 그럼 장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살짝 해주시고 왜냐면 제가 신 변호사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거든요. 저 짧게만 먼저 얘기할게요. 네, 먼저 얘기하시고 갔다가 다음 걸로 넘어가죠. 제가 지난주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음. 검찰에서 변호사비 대납보다는 대북 송금에 훨씬 더 음. 중점될 수사. 나 그 얘기 하셨었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수사가 안 돼가지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음. 이 부분은 뒤로 밀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북 송금도 사실은 별게 없어요. 검찰에서는 김만배도 이재명의 저수지, 그 다음에 김성태도 이재명의 저수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저수지를 깔아놓고 거기서 뇌물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단서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추사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총선 때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정치적인 예, 수사다? 정치적인 수사가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건 수사를 안 하니까요. 관련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은 이태영, 나승철, 김인숙 뭐 이 정도예요. 변호사가 측근 변호사라는 분들이. 이제 예. 이분들이 사회이사도 하고 경기도 자문 변호사도 했다는 건데 경기도 자문 변호사 한 달에 30만 원 준대요. 그리고 한 달에 2개 이상 무조건 그 자문을 해야 되는데 네. 하다가 귀찮아서 다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의 것을 굉장히 무슨 비리 혐의가 있는 것처럼 검찰이 계속 유죄 프레임을 쓰고 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그 이화영 전 지사 제가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 그거 아닙니까? 법인카드를 사회 이사건으로 줬다가 부지사가 된 뒤에도 계속 안 돌려받았기 때문에 지금 뇌물 혐의가 또 추가가 된 게 네. 있어서 그건 떨어지는 거 딱 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거는 없어서 그리고 계속 그 검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되는 수사 상황을 좀 보면서 또 필요하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설날인데 적은- 이런 거 하지 마시죠. 설날인데 그냥 덕담만 세뱃돈 얘기를 하고 세뱃돈 네. 얘기하고.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말이 둘이 물려가지고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잠깐 쉬고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MBC 기자를 태워주셨습니다. 통 큰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초치를 했습니다. 양국의 이 서로 대사를 불러들이는 걸 이제 초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제 상대 국가의 이 대사를 불러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약간 혼내려고 너 그렇죠. 들어와봐. 예, 항의성이죠. 이걸 약간 예, 이제 그럼요. 초치라고 예, 이제 예, 표현을 예. 하는데 근데 우리는 초치해서 설명했어요. 저쪽은 초치해서 항의하고. 항의를 했고, 예.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의 화법을 보면 한 템포를 쉬었다는 건 이건 정정한 거다. 라고 이제 김병민 비대위원은 얘기를 했고, 이런이라고는 안 해요? 이란이 아니라 이런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런. 뒤에 뭐 패러디부터 해가지고 뭐 본물처럼 뭐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현 변호사님 계셨으면 분명히 그 얘기 하셨을 거고 15시간 뒤에 또 이런 반응 나왔을 거다. 이게 사실 처음 이제 외교 순방을 갈 때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 뭐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누구부터 들을까요? 왜 이렇게 장술랭이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안 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죠. 명백한 실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에서 이 상황을 뭐 정리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의 실언도 실언이고 또한 국회에서의 여야 간의 대응에 대해서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분들이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란에 대해서 또 험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요. 여당에서는 왜 못할 말 한 거 아니다라는 그렇죠. 쪽이 지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란을 깡패라고 표현을 하고 네네. 이게 맞느냐. 좀 안철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이 투자받은 성과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안 하고 뭐 말 한마디 가지고 이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 누가 했냐고요. 빌미를 누가 잡혔냐고요. 그래서 억지로 옹호할 수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국회에서 좀 혼내고 그런 것은 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대통령의 외교 성과, 순방 성과를 폄하하려고 지속적으로 좀 공격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집권해봤잖아요. 그 외교라는 것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의 말, 단어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민주당이 이번에 자 한이란 의원 외교협회에 있다. 우리 외교부 이거 사항 제대로 잘 수습해라. 국회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우리가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이 수습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국민들이 좀 더 박수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대통령이 그런 태도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요. 바이든 날리면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결자해지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하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보단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네? 그때보다 아니죠. 나아졌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미국이 그냥 좀 접어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빠르게 이제 외교부가 움직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이란 정부가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란에 있는 우리 현지 교민들도 계시고요. 이 교민들의 안전도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하루에 60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이미 배도 그 해운 쪽에서는 지금 조심하라는 그렇습니다. 경고가 서로 다 발송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뭐 페르시아잖아요, 과거에. 네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 이슬람 그렇죠.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를 놓고 그리고 한때는 우리가 백색가전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원유 우리가 수입하고 그리고 우리 공산품 많이 수출하고 엄청난 교역국가였어요. 근데 그런 교역국가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전부 남 탓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해결해야 되고 야당인 너희들이 좀 도와줘. 이런 태도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정말 대통령의 무능, 무지, 아마추어리즘이 낳은 참사다. 정말 매우 심각하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잘못은 생각이 듭니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뭐 확대 해석을 하고 과하게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에요. 있어 보여요.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역사에. 너무 외교 문제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다루다가 생기는 이 문제가 너무 그런 심각하잖아요. 실수에 대해서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리고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만 우리 상선이 납포가 되고 그런 상황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 무능하다라는 프레임을 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을 갖고 계속 그렇게 확대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실수한 건 사과를 맞아요. 안 해서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패널 분들은 그냥 이때는 뭐랄까 분량을 줄이는 게 오히려 가만히 본인들이 있을까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 저는 참칭 패널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얘기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역대 외교 순방 최대 그 경제적 효과라고 주장했던 건이 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이란과의 42조 경제 맞아요. 규모 양해 각서입니다. 이거 어디 간 거예요? 이란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라면서요. 진짜 보수가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명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는 보수가 강하다. 예.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라고 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짜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수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수습 국면이 아닌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무부에 대나무 숲이나 뭐 블라인드가 있으면 진짜
안 기부면 안 무서우면 요즘 또 국정원이 이제 뭐 좀 양주로 나오니까 저도 무서운데 이게 무슨 저기 그 난리죠. 이거 완전 대통령이 난리니까 우리가 미치겠다라는 수준인 거고 계속 이렇게 희연할 거면 그냥 뭐 총리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것보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난리면은요 사석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국방 장병들을 향해서 네. 공식적인 멘트입니다. 그렇기 장병 때문에 격려, 네, 문제를 삼을 발언에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희연들에 대해서 좀 다시 안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차라리 대독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어진 멘트만 하시고 국내 정치에서도 도어스태핑 하다가 실수했는데 국외에 나가서 더 엄중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진짜 이거는 앞으로 뭔가 완전히 인식의 전환과 태세, 애티튜드를 완전히 대통령실에서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막 정쟁으로 삼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 국익이 훼손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아니 저는 그리고 보수- 대통령이 잘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제 2015년에 이란 핵협정을 맺잖아요. 네. 6개 나라하고. 그래서 핵합의가 잘 되다가 2018년에 트럼프가 갑자기 이 협정을 깨버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 독자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란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오바마 anything but 오바마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된 다음에 이걸 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죠. 이러면서 매우 복잡한 정세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옳다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딱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죠. 8조 원 내놔라. 아마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일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기 제가-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네, 되죠. 신 보수 입장에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민 비대위원의 그런 뭐 템포 발언 이런 거는 정말 매우 부적절하고 오히려 이거는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저는 발언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외교 무대에서의 실수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교정이 되지 않고 아까 뭐 이런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자꾸 이게 희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발언에 있어서 특히 외교 무대에서 이런 TPO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전 이 발언의 심각성을 전 어디서 느끼냐면 UAE에 우리가 아크 부대를 파병을 했어요. 네. 이 특수부대가 가서 교육 훈련을 하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부대거든요. 근데 가서 UAE의 그 현지에서 군부대 앞에서 놓고 UAE의 적이 이란이다. 한국의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럼 이것이 과연 대통령의 평소 인식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어떤 뭐 사전에 어떤 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나온 얘기인가 그래서 지금 뭐 비밀 협약서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을 보고서 이걸 발언을 하셨는지가 저는 조금 궁금하고 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이번에 뭐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한국과 UAE의 관계도 좀 이상해지는 것이고 또 UAE와 이란도 갑자기 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또 어색해지고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와 이란과의 관계가 갑자기 외교적인 구설에 오르면서 이거 예. 이란이 저는 쉽게 안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국익에 좀 많은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좀 매우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사실 봅니다. 그 이란의 상당한 자금이 NPT 때문에 묶여가지고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뭐냐면 이란 중앙은행을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란 중앙은행이 우리랑 어떤 원유 대금 거래를 어떻게 했냐면 IBK 기업은행요? 기업은행하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을 통해서 원화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계좌를 통해서 이제 원화 대금을 받아갔어요. 네. 근데 이게 묶인 거예요. 이란 중앙은행이 테러리스트라고 묶이면서 음. 이란 그 중앙은행하고 묶여 있는 IBK 이 은행하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다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70억 불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유엔 분담금 있잖아요. 예. 이거를 조금씩 대신 납부하면서 해결을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발언 때문에 외교부가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외교관들이.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한 거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외교부 장관이 있고 외교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잘못 해결하라고 외교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외교적인 실수를 하고 실언을 하면 네.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게 외교부에서 할 일이죠. 그럼 외교부 가만히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 실수했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거 아니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교부의 대통령이 역량을 문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 점에 충분히 동의했잖아요. 대통령이 사과를. 아니 근데 사과를 외국과의 해야죠. 문제에서 이거 사과하면은요, 우리 진짜 아무런 협상 못 하고 그냥 8조 원 다 줘버려야 돼요. 미국 8조 원은 원래 줘야 되는 원래 돈이고. 줘야 줘야 되는데 돈이 미국이 못 주게 하고 원유 있잖아요. 대금이 미국이 그럼 반대하고 있는데 줄 수가 아니,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예. 대통령 실언하고 잘못했다.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국익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몰아붙이는 거는 좀 옳지가 않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결자 해지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빨리 사과는 결자 해지가 아니에요. 특사를 보내든 그렇지 그런 것들. 뭘 어떤 다른 그렇게 해야 방법을 돼요. 우회 경로를 네. 하든 해서 빨리 일어나고 이 문제를 네. 풀어야 그러니까 돼요. 나경원 문제를- 대표님이 특사 가면 되겠네요. 나경원.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저는 대처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이거 반복돼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요 사안 하나도 매우 좀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자, 근데 사실 이제 어쨌든 한번 순방을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순방이라는 건 해외를 나가서 어쨌든 외교적인 성과를 갖고 들어온다는 거는 뭐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 물론 도움이 돼야 되는 게 1번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이익도 분명히 아주 큰 이슈기는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네 분이 지금 공히 얘기해 주셨던 건데 총리급 특사 파견해야 된다는 중동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오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상호 의원은 이제 민주당 쪽이긴 합니다만 뭐 이란에 비공개 친서라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과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만 비공개적으로라도 정말, 네, 잘 해결해야 돼요. 말하자면 일종의 친서라는 건 사과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다 서로 사정 아니까 좀 부탁 미안합니다. 약간 이 사과가 정도는 아니라 얘기를 비공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해명을 정말 잘 해야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UAE와 무슨 사건이 나가지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급파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해결된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거 자꾸 그러니까 근데 그것- 국민의 왜요? 아니 그것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MB 때 그러니까 어쨌든 MB 때 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정확하게 확인은 정부에서 안 해주지만 그 UAE에 군사적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군이 직접 뭐 자동 즉시 개입. 투입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해결하러 갔던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문제가 그렇게처럼 있었던 게 자, 아니라. 선생님 얘기 좀 더 재빠르게 드릴게요. 재빠르게 발빠르게 이것을 해결하고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 다 동원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네 분의 의견이 지금 아예 같으니까 같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뭐 공이 다 네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두드러패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는 네. 근데 이제 그 여당과 외교부가 너무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엇박자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충성심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나 많이 내뱉고 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뭐 특단의 대책이든 아니면은 뭐 사실 몰라도 됩니다. 아니면 뭐 공개적인 특사를 보내든 뭐 비공개적인 방식이든 간에 이 해야죠.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와, 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미 훌쩍 지나버려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 버렸네요. 예. 사실 지금 명절 연휴에 저희 방송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은 많지가 않아서 참 진짜요. 안타깝긴 합니다. 예, 죄송하네요.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고향 지금 한참 인사 나누시고 다시 움직이실 시간일 것 같은데요. 정치 얘기는 이 시간에만 하시고 가족들끼리는 정말 유쾌하고 행복한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설 명절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또 이번 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